50대 한국인 중년이 캐나다 여행을 하다가 만난 20대 캐나다 대학생인 금발의 아름다운 백마처녀를 임신시켜주면서 생기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2016년 6월, 캐나다의 화려했던 예술도시 몬트리올은 밤조차 잠들기를 잊은 듯 세상은 온통 신비로운 우유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야라 불리는 이 북극의 마법은 한밤중에도 마치 해질녘처럼 주변의 풍경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아스라이 지우고 있었다. 그 몽환적인 빛 아래 나이로 쉰하고도 두 해를 더 넘긴 김태현이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생로랑 대로를 따라 주변의 소란함과는 거리를 둔 채 홀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서두름 없는 관조적인 여유가 묻어났다. 젊은 시절 외교관으로서 격동의 시기였던 캐나다라 땅에 잠시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다시 찾은 이 도시는 그의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여전히 새롭고 경이롭게 다가왔다. 바로크와 너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캐나다 건국의 영광과 함께 피로 얼룩졌던 혁명의 경이 남긴 깊은 상처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전체의 공기 중에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시구와 마거릿 애트우드의 곤내 어린 독백, 글렌 굴드의 비창한 선율이 보이지 않는 입자처럼 떠다니며 예술과 문학의 혼을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니 기억하는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고고학과 역사 탐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채워왔다. 결혼이나 가정이라는 일반적인 삶의 경로 대신 그는 오래된 유물과의 교감, 역사 속 인물들과의 침묵 어린 대화 속에서 자신만의 충만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해왔다. 특히 그의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은 저 광활한 캐나다 북부의 동토 아래 수천 년 동안 문명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는 원주민 황금, 문명의 비밀과 로키 산맥 깊숙한 곳, 캐스카 계곡의 얼음 무덤들이 품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감상적인 추억 여행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아련한 발자취를 더듬는 동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몬트리올 박물관이 소장한 실로 방대한 인류 문명의 보고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깊이 연구하며 더 나아가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의 저명한 고고학계와 교류하며 평생의 학문적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그의 오랜 염원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학문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진지하고 경건한 순례의 여정이었다. 독시는 그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때로는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태였다.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이란 이제 고향에 홀로 계신 연로한 어머니뿐이었다. 그의 조용하고 고즈넉한 서울 서재는 어지간한 대학 연구실 못지않게 캐나다 역사와 북부 고고학 관련 희귀 원서들과 발굴 보고서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고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책의 지식이 깊고 상세하다 한들 차갑고 딱딱한 활자 너머에 숨쉬고 있는 역사의 생생한 숨결과 유물의 영묘한 기운을 직접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법이었다. 백야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빛이 도시 곳곳에 황금빛 첨탑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돔들을 은은하게 감싸 안는 초저녁의 풍경 속을 거닐며 태연은 깊은 상념에 잠겨들었다. 이 도시의 숨막힐 듯 장엄한 아름다움과 장구한 세월이 겹겹이 퇴적된 역사의 무게에 깊이 경탄하면서도 문득 이 거대하고 화려하며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듯 홀로 떠도는 자신의 모습에게서 문득 낯설고도 선명한 고독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젊은 외교관 시절에는 패기가 넘치고 활기찬 동료들과 함께 북적이는 관사에서 웃고 떠들며 이 도시의 밤을 밝혔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오롯이 혼자였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오래된 기억에 이끌리듯 그의 오랜 염원이자 이번 순례의 핵심 목적지인 몬트리올 박물관의 육중한 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갈망하는 고대의 숨결과 역사의 속삭임이 바로 저 안에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몬트리올 박물관 내부는 그 명성만큼이나 압도적인 위용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캐나다 왕족의 심장이었던 옛 궁전에 눈부신 금장식과 호화로운 샹들리에, 거대한 벽화와 조각상들은 보는 이를 절로 주눅들게 만들었고, 그 안에 담긴 인류 문명의 정수라 할 만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장품의 규모와 가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태연은 마치 경건한 순례자가 된 심정으로 며칠에 걸쳐 박물관의 수많은 전시실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둘러보며 감탄과 경의를 거듭했다. 렘브란트와 루벤스의 걸작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유물들 앞에서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깊이 사색하고 감상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예술품이나 유물보다도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하고 그의 발길을 하염없이 붙잡았던 곳은 다름 아닌 원주민 황금 유물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전시실이었다. 기원전 수세기 전, 바람처럼 북아메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비로운 고대 유목민족 원주민들이 남긴 황금 예술품들은 그 정교함과 생명력, 그리고 야성적인 아름다움으로 그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다. 역동적인 동물들의 투쟁 장면이 섬세하게 새겨진 황금 허리띠 장식,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그리핀 모양의 장식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린 것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초원을 향해 금방이라도 힘차게 뛰어오를 듯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된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슴 장식이었다. 그 신비로운 황금 사슴 앞에서 그는 시간의 흐름마저 완전히 잊어버렸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원주민 황금세공, 장인의 섬세하고도 힘찬 망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고, 로키 산맥의 차갑고 거센 바람 소리가 그의 뺨을 스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그 경이로운 예술품 앞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깊은 감탄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는 이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이라니. 저 섬세한 근육의 떨림 속에 담긴 거칠고 강인한 힘이라니. 마치 캐나다 동토의 정령 그 자체가 이 작은 황금 속에 깃들어 있는 것 같군. 그는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들을세라 최대한 주변을 의식하며 아주 작게 속삭였기에 아무도 자신의 혼잣말을 듣지 못했으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이 빗나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혼잣말이 희미하게 전시실 공기 중에 녹아들기도 전에 바로 옆에서 그와 똑같은 황금 사슴, 장식을 낡고 두툼한 스케치북 위에 연필로 빠르게 옮겨 그리고 있던 젊은 여성이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든 것이다. 햇빛의 발레처럼 자연스러운 넓은 금발, 머리카락이 어깨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깊고 투명한 푸른 눈동자는 마치 몬트리올을 감싸고 흐르는 세인트로랑 강의 신비로운 물빛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오뚝하게 소웃은 콧날, 그리고 애티나면서도 어딘가 야무져 보이는 인매를 가진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전형적인 북유럽계 미인이었다. 그녀의 나이는 22살쯤 되었을까.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의 빛발엔 청바지와 목이 드러난 수수한 면 셔츠 차림이었지만 유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성이 온몸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혼잣말을 분명히 들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가에 호기심과 반가움이 뒤섞인 매력적인 미소를 띄우고 그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녀의 영어 발음은 거의 완벽했고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플루트 소리처럼 맑고 또렷하며 듣기 좋았다.
실례합니다만 방금 혼잣말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저 황금 사슴을 보고 있으면 저도 광활한 초원의 바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저 섬세하게 표현된 목덜미에서부터 탄탄한 등줄기로 이어지는 근육의 긴장감을 좀 보세요. 마치 다음 순간 금방이라도 이 유리벽을 깨고 살아 뛰쳐나갈 것만 같아요. 태연은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다.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감탄사를 누군가 들었으리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그의 인생 시나리오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의 생기 넘치는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당황하여 황급히 정신을 수습하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한 묘사입니다. 뭐랄까요? 마치 야성적인 생명력 그 자체가 이 작은 황금 덩어리 속에 응축되어 있달까요? 정말 반가워요. 저는 소피아 윌슨이라고 해요. 여기 몬트리올 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친구들은 보통 저를 그냥 소피라고 부른답니다. 그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스케치북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또렷하게 소개하고는 안데이는 전혀 망설임 없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서양식 악수가 아직은 몸에 완전히 익지 않아 조금 어색했지만 태연은 얼떨결에 그녀의 희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짧은 순간 젊고 싱그러운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피아 양.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평범하고 나이 많은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했다. 한국이요? 세상에나. 정말 머나먼 동쪽 끝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소피의 푸른 눈이 순수한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더욱 커다랗게 빛났다. 그런데 원주민 유물에 대해서는 마치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처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부터 유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냥 평범한 여행객 맞으세요? 그녀의 꿈이 먹고 직설적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질문에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저 오랫동안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먼지 쌓인 책들만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만 보던 위대한 실물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서 그만. 혹시라도 제 혼잣말이 소피아 양의 감상을 방해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방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같은 것에 깊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분을, 그것도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되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신기한지 몰라요. 소피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두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학문적 동지애와 함께 낯선 이방인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 놀랍고 신비로운 원주민 예술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실래요? 마침 저기 박물관 안뜰에 아주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향긋한 차라도 한잔하면서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하고 꾸밈 없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태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굳게 드리워져 있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마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여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주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 젊고 총명하며 열정 넘치는 캐나다 고고 학도와의 만남이 자신의 이번 순례를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강렬하고도 기분 좋은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친절하게 초대해 주신다면 저야말로 더 없는 영광입니다. 소피아 양. 그들이 미소를 나누며 함께 카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 그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 전시실의 육중한 기둥 뒤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소피와 같은 고고학과 학생이자 오랫동안 소피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주변을 맴돌아왔던 제임스였다. 그는 낯선 동양인 남자,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뻘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늙수레한 남자와 뭐가 그리 좋은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소피의 모습에 들끓는 질투심과 함께 이유 모를 불쾌감을 느끼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렇게 2016년 여름, 백야가 신비롭게 빛나는 도시 몬트리올에서 52회를 넘긴 고독한 한국인 순례자와 22를 갓 넘긴 열정적인 캐나다 고고학도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리고 그 찬란한 만남의 시작과 동시에 드리워진 질투라는 이름의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와 함께 장대한 서사의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다. 몬트리올 박물관 안뜰, 싱그러운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리는 작은 노천 카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시작된 태연과 소피의 대화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혹은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학문적 동반자를 마침내 만난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국적과 나이라는 벽을 허물고 오직 고고학이라는 뜨거운 공통의 열정 하나만으로 깊이 연결된 영혼의 친구가 되었다. 북아메리카 초원을 지배했던 원주민 황금 문명의 신비로운 기원과 그 광범위한 전파 경로에 대한 논쟁, 로키 산맥 깊숙한 곳, 캐스카 계곡의 얼음 무덤에서 발굴된 수천 년 전의 미라와 그들이 입고 있던 놀랍도록 정교하고 화려한 직물들에 대한 이야기, 캐나다 여러 부족에게서 발견되는 샤머니즘의 원형적 흔적과 고대 북방, 유목민족들의 복잡하고 심오한 정신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고대 교역로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복잡다단한 동서 문명의 교류와 충돌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직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성하게 펼쳐졌다. 태연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탐구해 온 동아시아 고고학, 특히 찬란한 황금, 유물로 유명한 한국의 신라시대 고분, 문화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북방 유목 민족 문화의 영향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독창적인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소피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며 감탄했고, 동시에 현재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신 발굴 성과와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흥미로운 가설들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아낌없이 들려주며 태연의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소피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학문적 깊이와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소피는 태연의 동양학자 특유의 폭넓고 깊이 있는 통찰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와 유물을 대하는 그의 진심 어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존경심을 넘어선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설렘과 두근거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몬트리올 박물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벽을 넘어 백야가 아름답게 빛나는 몬트리올이라는 도시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인트로랑, 강변의 화강감, 난간에 기대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 도시를 건설한 초기 정착민들의 거대한 꿈과 야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독과 갈등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채로운 첨탑들이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름에 서린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는 함께 숙연한 침묵 속에서 잠시 말을 잃기도 했다. 소피는 태연을 자신이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몬트리올 국립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오래된 도서관으로 자랑스럽게 안내하며 자신의 일상과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태연은 그 보답으로 과거 캐나다의 위대한 문인들이 드나들었을 법한 도시 한쪽 구석에 숨겨진 유서 깊고 아늑한 문학 카페로 그녀를 초대하여 향긋한 홍차와 달콤한 캐나다 전통 메이플 케이크를 나누며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깊이 사랑해왔던 캐나다 문학 작품들에 대한 애정과 깊이 있는 감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백야가 세상을 온통 은은한 푸른 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그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는 작은 유람선에 몸을 싣고 물길을 따라 흘러가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로랑샤안 여름 궁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찬란한 분수쇼를 넋을 잃고 함께 바라보며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공유했다. 태연은 소피의 젊고 긍정적이며 생기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기쁨과 순수한 설렘, 그리고 꺼져가던 줄 알았던 자신의 남성마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반면 소피는 태연의 나이에서 오는 차분함과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듯한 깊이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활기차지만 때로는 가볍고 미숙하게 느껴졌던 또래의 캐나다 남학생들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정신적인 안정감과 끊임없는 지적인 자극을 그에게서 동시에 느꼈다. 나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교감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를 향해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더해가며 친밀해질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특히 소피의 주변 인물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고 불편해졌다. 특히 소피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끈질기게 그녀 주변을 맴돌아왔던 같은 학과 남학생 제임스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 우연을 가장하여 불쑥 나타나 태연에게는 짐짓 과도하게 깍듯하고 공손한 척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의 등 뒤에서는 서툰 영어 발음을 과장되게 흉내내거나 소피에게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빈정거리는 말을 던지곤 했다. 소피, 아직도 저 동양 할아버지 시중이나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내 졸업 논문은 언제 쓰려고 그래? 혹시 저 영감님이 내 논문이라도 대신 써준다고 약속이라도 했나 보지? 혹은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남자 한국에서는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여기 와서 젊고 순진한 캐나드 여자나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너만 눈뜬 장님처럼 속고 있는 거 아니냐? 너와 같은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퍼뜨렸다. 소피는 제임스의 저열하고 유치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행동에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그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오히려 태연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까봐 두려워 애써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태연한 척 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런 답답하고 힘든 속마음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명한 조언자인 같은 학과 동기 엘리자베스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소피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소피, 제임스 저속하고 비열한 인간 말에 절대로 신경 쓰거나 상처받지 마. 넌 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어야 해.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고 진실한 분 같아.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라며 그녀의 편이 되어 든든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 태연 역시 제임스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과
비열한 방해 공작을 모를 리 없었지만 소피와의 소중하고 어렵게 시작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땅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악의적인 시련들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에게 더욱 애틋하게 만들고,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설적인 끈이 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깊은 애정으로 발전하면서 태연과 소피는 더 이상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여러 현실적인 장벽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차이라는 문제는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와 때로는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람들 특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때로는 다소 거칠고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태도는 평생 동안 타인과의 관계에서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온 태연에게 가끔은 큰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반대로 소피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태연의 모습이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교수님, 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안 좋다고, 화가 나셨으면 화났다고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혹시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속상함을 토로하는 날도 있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형편없이 나왔을 때 태연은 겉으로는 애써 "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편이었지만, 소피는 즉시 담당 직원을 불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고 정당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소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행동 양식의 차이들은 때로는 그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오해를 낳고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나 잘못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지혜롭게 좁혀나가려 끊임없이 애썼다는 점이다. 태연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서툴지만 꾸준히 프랑스어 공부를 계속했고, 소피는 태연을 위해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배운 서툰 한국어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언어나 생활 습관의 차이보다 훨씬 더 높고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은 바로 소피의 가족, 특히 그녀의 아버지 마이클의 완고한 반대였다. 소피는 부모님께 태연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지만 그의 나이나 구체적인 배경, 그리고 두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차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의 주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소피는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태연을 몬트리올에서 기차로 두어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가족의 소박한 시골 별장, 다차로 정식으로 초대했다. 주말을 맞아 그곳에 먼저 와 계셨던 그녀의 부모님께 태연을 남자친구로서,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태연은 마치 중요한 국가 정상회담에 임하는 외교관처럼 혹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극도로 긴장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소피의 굳건하고 믿음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차가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어머니 캐서린은 대학교 수학계, 지적이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여성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자신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그것도 머나먼 이국에서 온 알지 못하는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연신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여러분, 김태현과 소피아의 운명적인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